안녕하세요. 레서뿡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몸살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밖에 비는 오고 몸의 모든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녹음을 몇 번 미뤘었죠. 만두 변호사님이 계속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미룰 수는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결혼과 출산으로 엮이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인 가족도 가족입니다. 파워당당. 오늘은 만두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두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저와 친구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오늘 이 어색한 존댓말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두 변호사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라니 연식이 드러나죠? 네,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현재 기업 법무팀에서 각종 법무 업무를 하고 있는 10N년차 변호사 만두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로 기업 법무만을 해와서 가족법이라든가 개인 간에 일어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썩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풍어를 읊을 정도는 돼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고 검증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두를 닮아서 별명이 만두는 아니고요.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인 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닮았습니다, 만두와. 특히 샤오롱바오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반박하기 전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짝꿍이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박할 시간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해볼 테면 해보든가. 그리고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1인 가족이 해둘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살다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사망했을 때 어떤 후처리를 해달라고 미리 명시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네. 우선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언장 작성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시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안 들어가게 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유언장 작성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또 주의할 것은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더라도 일부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세하게. 굉장히 복잡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자식이나 배우자, 부모 등이 있을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정도만큼은 특정인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성년 후견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는 법원에 신청해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신이 온전한 때에 후견인 계약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인데요. 꽤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 아내 배우 윤정희 씨, 일단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아내 배우 윤정희 씨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에 관한 분쟁 사례를 뉴스에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윤정희 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윤정희 씨의 동생들이 백건우, 백진희 부녀와 윤정희 씨의 후견인 자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딸 백진희 씨를 윤정희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었죠. 이렇게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해서 결정하는 것 외에도 후견인 계약으로도 후견인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질문 중에 혼자 살다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사망했을 때 어떤 후처리 해달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계약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산가들, 그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자산이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서 공부해봤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라는 거는 생전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신탁회사가 자산 관리를 해주다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4대 은행 신탁 잔액이 3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상속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서 하나은행 기부 신탁 누적액이 1,400억 원이 넘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유언 대용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 MOU라고 하는데 이런 걸 체결했다고도 하네요. 은행권에선 유한 대용 신탁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서 최저 가입 금액 문턱도 많이 낮춰졌다고 하니까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치료에 대해서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저는 여우제이와 살다가 결국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 가능한 상황을 예측해 보자면 제가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은 예감은 들어요. 그러면 아하, 네, 네. 그러면 제가 인지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여우제이가 먼저 떠나면 이거는 저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네, 사고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제가 먼저 떠나는 경우에 대비를 해본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여우제이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전부 맡기는 방향이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네, 최근에 그 법률적으로 형제 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거 100% 아니고 부모에게는 지정된 분량이 있다는 얘긴데 이런 경우에 또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또 싹을 자르는 방법.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싹을 자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서풍 씨가 여우제이 씨한테 내 모든 재산을 남기고 떠나겠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해뒀어요.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레서풍 씨가 먼저 사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유언장 효력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뭐 형제 자매는 의미가 없어졌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유류분 청구라는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권한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유류분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부모님한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이랑 뭐 미션 청구를 하지 임파서블일 것 않겠다.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그 유류분 계산할 때 그 재산, 그 나누어지는 재산, 계산할 때 들어가는 그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계산할 때 좀 줄이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음, 그래서 최대한 유류분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재산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건지, 어떤 재산을 넣고 빼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와 상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가 좀 솔깃했던 부분이 유언대행 네. 신탁계약 부분이었는데, 네네네. 네, 이 부분은 자산이 얼마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검색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은행마다 아마 최저 가입 금액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워낙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금액이 다소 낮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저 가입 금액이라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최저 가입 금액이 있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달라 이런 부분도 계약 내용에 들어가는 것 같고, 사후에는 이 재산을 또 어떻게 누구한테 분배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누구한테 줘라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아까 유류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분쟁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실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아마 활용된 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판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탁 계약을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사실 제가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죠. 이게 제가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현금성 자산은 제가 뭐 조카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그렇게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라서 이 신탁계약 같은 경우에도 좀 알아보고 수수료율도 물론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언할 때 그 재산 배분 방식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은 누구한테 줘라, 조카한테 줘라, 뭐 부동산 A는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는 아주 적은 금액을 남기거나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선택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더 만약에 오래 생존해 계신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과의 어떤 상속 문제는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음, 예전에는 사실 결혼 안 했을 때는 결혼 안 하셨으면 사실 배우자 문제도 없잖아요. 배우자한테도 유류분이 있는데, 네. 근데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가 보통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유류분 청구를 당할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위헌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사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동생네 부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부부들은 능력이 있어서 걱정이 전혀 되지 않으나 조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앞으로 알 수가 없어서 현금성 자산은 조카들에게 상속하는 걸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라고 의사를 이미 전달을 해둔 상태입니다. 훌륭하시네요. 조카들까지 챙기시고. 조카들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새끼들이나 마찬가지들입니다. 저희 애도 잘 좀 챙겨주세요. 아, 물론 그 몫이 있습니다. 네. 만두 변호사님의 따님께서도 일정 부분, 네. 저의 남기고 가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녹음이 네.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녹음하고 유튜브에 박을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자의 어깨 수술하면서 병원에 네. 갔었는데, 병원에서는 그 제가 물론 당연히 보호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서류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법적 보호자가 아닌데다가 병원에서는 또 저를 여우제이의 엄마로 오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고.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은 안 되고 당사자가 정신이 있으니 직접 사인을 받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의식이 있거나 뭐 자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우제이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엄마라고 했어도 믿었을 텐데, 그냥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사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잠깐 고민했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확인은 뭐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법 및 가족법 등에 따라서 보호자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즉 부모, 자녀죠. 이런 분들이 보호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동성 커플이나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파트너가 보호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일부 병원에서는 지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병원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도 한번 문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받기 위한 거랑은 크게 상관없어 보이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자, 그러니까 이 보험의 수익자, 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할 때 보통 법정 상속인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동성 파트너를 위해서는 동성 파트너를 이렇게 특정해서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국회에서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음, 근데 아시겠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조금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뭐 친한 친구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친한 친구를 법정 대리인 하는 걸로 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논의는 있었던 것 같지만 아직은 진전이 없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사실 국외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 서류를 가지고 있는 동성 커플들이 있을 텐데 이 경우는 네.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뭐, 의료기관에서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외국에서 인정받는 혼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호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슬픈 어, 얘기입니다. 네, 아, 네, 안타깝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된 법안도 진작 국회의원 중 한 분이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사실. 네, 네. 네. 언제까지 계류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특정 단체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네, 법률도 그쵸.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두 변호사님은 개신교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네, 차별금지법 지지하고요. 성적 지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아주 친한 엘라이인 친구이죠. 이게 최근에 또 굉장히 좀 뜨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부모가 특히 부 쪽에서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그렇죠. 빚이 남아 있더라. 법상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는요.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의 빚은 부모님의 빚인 거고, 자식의 빚은 아닌 거죠. 다만 이제 부모님이 빚이 있는 채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이라고 하죠. 이걸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일, 즉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간이 지나면 못하고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아니 그냥 상속 포기하면 되지 뭐 한정 승인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정 승인은 어떤 때 의미가 있냐면 상속 재산이 있는데 빚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잘 안 될 때, 이런 때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추후에 예상치 못한 큰 빚을 물려받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업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한정 승인으로 가업을 물려받으면서도 빚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살아생전에 뭘 할 수 있냐?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부모님 빚쟁이들이 자식들을 찾아와가지고 니네 부모가 이만큼 빚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차용증 들고 와서 도장 막 찍으라고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도장 찍을 의무가 전혀 없는 거죠.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일하는 회사에 가서 행패 부리겠다, 뭐 어쩌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다. 이러면 이제 그 빚은 부모의 빚이 아니라 내 빚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거에 뭐 대신 갚겠다. 라든가 뭐 연대 보증을 서겠다. 이런 문구가 막 들어가 있으면서 도장 찍으라고 막 협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웬만하면 도장 찍지 마시고요. 네, 도장 안 찍는 게 최선이에요. 뭐 행패 부리고 하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협박하고 뭐 행패 부리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어디든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닌 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장 말고 서명 있잖아요. 사인. 사인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서류든 도장이나 사인 함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도장 찍거나 서명할 일 있으면 꼭 변호사와 상담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킥복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수는 2단이고 지도자하고 그 심판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게 무슨 방어 목적을 가지고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운동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객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취객이 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려서 제가 그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이게 폭행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같이 가게 되면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변호사로서 조언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우선은 일단 시비를 붙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법상 정당방위가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위 행위로서 뭔가 상대방을 공격해서 다쳤다. 아니면 폭행을 했다. 이랬을 때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를 이제 정당방위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정당방위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된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인정된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시비가 붙고 서로 싸우고 서로 폭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누가 먼저 공격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정당방위인 건지 아니면 더 공격적인 행위인 건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붙지 말아야 되고요. 그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러저러 해서 저 사람이 먼저 공격했고 이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였다라고 주장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주장은 해볼 수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 상황에서 나는 정당 방위야 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건데 그 상황이 정당 방위인지 언제 판단하고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쌍방 폭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첨언하면,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자면, 만약에 쌍방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점은 일단 폭행인 경우에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폭행했지만 상대방이 폭행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있고 여러 뭐 양형을 고려할 사유가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징역형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폭행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주의할 거는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 예를 들어서 칼, 유리병, 야구 방망이, 골프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위협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들고 있으면 형량이 훨씬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었잖아요. 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형량이 훨씬 높아지고요. 혼자 길 가다가 뭐 시비가 붙었다.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여러 명 같이 가다가 같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같이 폭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2명 이상 같이 폭행하면 이것도 특수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아, 이렇게 되면은 폭행치상 음, 아니면 뭐 고의의 판단, 고의 이거 좀 복잡한데 어쨌든 상해를 입히려고 상해했다. 이러면 이제 상해죄가 되는데 이건 또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또 화가 난다고 막 주변에 있는 병 들고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뭐 지팡이 같은 거,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물건 같은 거. 음, 절대 들면 안 됩니다. 화가 나도 뭐 정당방위, 물건 드는 순간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음.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하고 여우제이는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이 렌치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들면 큰일 나겠.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멀리 사람은 뒤로 가 던지세요. 있고, 네, 그게 낫겠습니다. CCTV 있는 데서 있는 대로 일단 가시고요. 네, 잘 찍히도록. 그러면 한 사람은 멀리 가서 찍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게 차라리 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차라리 나은 걸로.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맨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방어를 한다고 해도 맨손으로 방어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가장 큰 목표는 도망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비를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일단 휘말리게 되면은 어떻게든 쌍방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렇게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무기를 들고 나를 공격해 왔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시비 걸다가 같이 이렇게 아무 무기 없이 쌍방으로 토닥토닥 하다가 경찰서에 갔다. 이러면 쌍방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요 질문은 만두 변호사님에게 사전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상담하고 싶은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출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너무 의향이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어디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는 뭐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었는데 재미도 있었고 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당연히 다음에도 다시 출연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가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죠. 당장 죽을 건 물론 아니겠지만 내가 선택한 나의 가족을 위해 혹은 나 스스로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두 변호사님의 도움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